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2번째 페이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팔도 동물열전 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곽재식 작가 앞에 알록달록한 굉장히 예쁜 책이 한 권 세워져 있군요. 예, 곽재식 작가가 팔도 동물열전이라는 책으로 또 오랜만은 아니고 네. 예, 또 금세 신간을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책을 그렇게 부지런히 쓰실 수 있는 그 비법이 뭡니까 대체? 비법.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이유, 예. 비법, 원동력, 원동력 불황이다. 어디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이? 경제 전반이 불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작가는 글이라도 부지런히 써야지 뭐 어떻게 좀 뭐 살 길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쉼 없이 부지런히 글을 쓰게 된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곽재식 찾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생계형 글을 쓰십니까?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예. 우리 피디님도 가신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오늘 에디터 한 분의 마지막 방송이라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우리 이제 CBS의 출연료도 언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이 문제를 드디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의 어떤 불황, 예. 살아남기 위한 어떤 우리의 몸부림 예. 이런 것 속에서 또 흔히 이제 고통 속에서 또 작가의 또 아름다운 문학적 승화가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보다 한 1.5배를 채워주고 가시는데 매일.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불황 때문에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좀 이렇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으로 특히 이제 동물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무슨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뭐 그런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 맛 좋아해요 저는. 네. 저도 뭐 재밌게 예전에 많이 봤는데요. 참고로 왜 동물의 왜 왕국인지 아십니까? 동물의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민주공화국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사자가 왕이니까요. 네. 왜 동물의 왕국인지 아세요? 왕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얘기야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동물을 옛날에 린네식으로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종을 영어로 스피시즈라고 하죠. 그리고 속을 뭐라고 합니까? 지너스라고 합니다. 지너스. 그다음에 종속, 과를 영어로 스피시, 지너스,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스피시, 지너스, 패밀리, 오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네. 제일 큰 분류 개로 생물들을 분류하는 게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동물개, 식물개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위로 동물들을 분류하는데 그 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진짜요? 네. 와. 그래서 몰랐다. 동물의 왕국이 약간 아재 개그 언어 유예예요. 킹덤 오브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면 동물들이 사는 왕국이라는 뜻도 되지만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동물개와 식물개를 나눴을 때 동물개도 킹덤이 되는 겁니다. 몰랐네. 그래서 동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왠지 한국에서 하면 그러니까 뭐 BBC에서 찍었으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영국에 왕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이 수입하면서 약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왕국 아니잖아. K에서 번역할 때는 동물의 공화국 이렇게 바꿔도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바꾸고 있네. 남겨둘 만한 이유가 약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된 다큐멘터리로 신비한 야생동물 이런 걸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동물 이야기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한국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한국에 무슨 뭐 동물이 뭐 사나 뭐 한국에 뭐 대단한 동물이 있나 뭐 동물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우리 근처에는 없지. 야생동물은 좀 적은 편 아닌가? 그런 건 저 멀리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지 뭐 신기한 동물 이야기가 많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그러면서 좀 개성적인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역사가 상당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야생 동물에 대한 가까이 있는 좀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친숙해서 뭐 별거 이야기 있겠나 하는 그렇게 오해할 법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
역사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나 신화로 이야기해 볼 만한 동물 이야기, 또 현대에 좀 발견되고 관찰된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동물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제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동물과 생태계와 환경의 어떤 보존에 엮인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엮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팔도라고 하면 조선 시대에 이제 한반도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눈 게 팔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로 동물까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말은 팔도 동물 열전이지만 남한 지역의 동물들 8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경기도, 뭐 충청북도. 그러니까 경기, 너구리, 충남 고라니, 충북 붉은막지, 강원 청설모, 경북 여우, 경남 멧돼지, 전북 담비, 전남 반달곰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 하나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이걸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씩 좀 배정을 해가지고 이야기 8가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소개해본 그런 책인데요. 한국의 생태계, 한국의 야생동물, 한국의 동물에 대한 옛 이야기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약간 이거는 머스트 바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차 봤을 때 그 지역이랑 이 동물이 연결이 된다고 의아한 게 좀 있는데 책을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겠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반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사 쪽에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이 책 10권을 선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 불황이라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요? 불황이기 때문에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시던데 10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이유를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저희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 한 2종 정도의 이야기를 맛보기로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뽑은 동물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대표 동물로 해주신 담비. 담비. 근데 정말 예리하게 고르셨어요. 뭐 어떤 면에서? 왜냐면 이게 동물이 연관되는 관계 중에 예를 들어서 경북의 여우 같은 경우에는 경북의 영주 쪽에 소백산 있는 지역에 여우 복원센터가 있습니다. 여우를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기르고 그다음에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생에 풀어 놓아가지고 야생에 다시 여우가 뛰어다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복원하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경북에 그 기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연결시켜야죠. 그죠? 반달곰도 비슷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리산 쪽에. 요거를 전라남도 구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오다가다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동물원 같은 데 고라니가 잘 없거든요. 고라니 동물원에서 못 보죠. 사실 좀 인위적으로 기르기가 조금 쉽지 않기도 하고 고라니가 그렇게 흔한데 동물원에 가면 이거 신기한 동물이죠라고 하면서 뭐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흔한 고라니는 없어요. 동물원에 가도. 그래서 동물원 같은데 고라니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길러지고 있는 곳 우리나라 되게 드문데 그나마 좀 하나 꾸준하게 운영되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에 있는 그 생태원. 국립생태원? 거기입니다. 거기 고라니가 막상 있어요. 고라니 보고 싶을 땐 거기밖에 없네요. 거기 가야 돼요. 고라니를 보고 싶어 항상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 말고는 뭐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뭐 보호하는 곳에서 뭐 다친 고라니 와가지고 보호하는 곳에서 그런 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상시적으로 개방돼 있는 곳이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충청남도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그래서 없는. 충남 고라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안배를 해봤는데 마지막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다뤄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다루면 좀 좋을지 이거 좀 별로 없네. 담비는 좀 어거진가요? 싶었던 게 약간 전라북도와 담비입니다. 전라북도를 상징할 만한 야생동물 뭐 있는데 왜 전북입니까? 담비를 배정할 곳이 좀 없어요. 마땅히. 이 고장이 담비의 고장이다라고 할 만한 뭐 지금 전북에 계신 분들 다 어리둥절한 상태. 손담비 선생님 뭐 고향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엮어볼 수도 없고 손담비 선생님 한자도 뭐 그렇지도 않을 텐데 아니죠. 담비가 우리말 순우리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한자로 뭐 담비 담자에 담비 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담비 선생님의 그 담비도 한자로 썼으면 아마 담비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손담비 선생님이 전북 출신도 아니잖아요. 손담비 선생님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예, 담비라는 이름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예, 한번 예. 우리 CBS로 연락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북은 그래서 담비를 어디에 배정할까 참 네. 배정할 곳이 마땅히 잘 없었는데 마침 담비가 민가 근처에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찰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던 곳이 그나마 전라북도의 전주 지역이라 가지고 그나마 담비를 전라북도 쪽으로 좀 배정을 해봤습니다. 그쪽에 좀 사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네. 뭐 담비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 지난번에 자기부상 열사 했을 때처럼 워터도 없고 파크도 없는데 무슨 그렇죠, 워터파크 그렇죠. 여기나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담비를 구조해 치료한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비가 네. 분명히 있어요.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딴 데보다 굳이 왜 전라북도냐라고 하면 약간 좀 말할 바는 없는데 담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는 좀 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라북도로 제가 과감하게 좀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책 뒷면에도 담비 한 마리만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가 전북이군요. 아마도 마이산 그렇겠죠. 이쪽인가요? 아마도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담비가 지금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민가에서도 발견될 정도면 다행히 아직 개체수가 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난 추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비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퍼져 있는 담비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담비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라고 봐도 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비라고 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담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과라는 과가 있죠, 그죠? 네. 개과 동물 중에 뭐 개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뭐 여러 자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담비도 담비 속이 있거든요. 담비 속에 속하는 몇 개의 담비 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이 종을 일컫는 거다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말을 좀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담비가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뜻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네. 담비가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많았던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담비가 점점 사라지고 멸종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많이 돌아오면서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이거 뭐 전에도 한번 오다가다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식목일 며칠인지 아십니까? 4월 5일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식목일이 지금 공휴일이 아니게 된 지도 벌써 한 3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전 국민의 대다수가 식목일이 4월 5일이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로 나무 심고 나무를 보호하는 게 아주 뭐 뼈저린 어떤 그런 의식으로 지금 자리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외국 분들 혹시 가까운 분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네 나라에도 식목일이 있느냐. 그 식목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무는 천지에 널린 게 나무. 나무를 뭐 심는 날을 따로 나라에서 뭐 정해놓냐. 그럼 뭐 자연을 보호하고 싶으면 나무 언제든지 날씨 좋은 날 심으면 되지. 그걸 뭐 나라에서 그걸 기념일로 정해놓냐. 그런 풍습이 있다고. 와, 한국 신기하네. 나는 그런 거 식목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마땅한 단어도 없어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 플랜팅 데이. Arbor Day라는 말 사용합니다. 뭐 나무 심는 거 이런 거 사업을 Arbor라고 하기 때문에 Arbor Day라는 말 있긴 한데 네. Arbor Day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도 그럴 정도로 그렇겠네. 나무에 대한 의식이 한국인들이 되게 투철한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이 산에 있는 나무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산의 나무들이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근처에는 산에 나무가 있는 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복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좋아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담비는 비교적 잘 적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늘어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동물은 이렇게 생태계가 복원이 돼도 뭐 전혀 늘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호랑이가 사살된 시점이 대체로 1920년대 정도 시점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년 지났네요. 예, 그리고 북한 지역에는 아직도 호랑이가 좀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북한 지역에는 없어도 적어도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분명히 호랑이들이 있는데 뭐 호랑이들이 뭐 여권 검사해야지 국경 건너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여차하면 건너오려면 건너올 수 있을 텐데
호랑이들이 뭐 남한이 다시 이렇게 자연 환경이 많이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건너와가지고 막 퍼져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못했거든요. 담비는 늘어난다. 담비는 비교적 잘 자리 잡은 편이에요. 그래서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노란 목도리 담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목 주변이 모르겠네. 사실은 목도리라고 하기에는 상체가 많은 부분이 좀 노랗습니다. 상체 목폴라 지역에, 느낌이죠. 네, 네, 목폴라. 상체 지역의 많은 부분이 좀 노란색인 예. 전체적으로는 갈색 내지는 좀 까만색인데 근데 족제비랑 비슷하게 생겼네. 족제비과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담비가 아, 그래서 예. 족제비과 동물인데 예. 흔히 볼 수 있는 족제비보다는 담비류들이 대체로 조금 더 큰 편이고요. 아, 네. 사냥도 좀 더 잘하는 편이고 네. 특히나 이 노란 목도리 우리나라에는 담비하면 노란 목도리 담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보여야지 담비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쪽제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이네. 수달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상체가 머리는 또 노란색이 아니에요. 머리는 약간 검정이에요. 까만색 갈색 같은 네. 이런 색깔인데 목 밑으로 네. 상체 부분에 노란 색깔이 이렇게 싹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그때 본 게 담비구나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약간 되겠습니다. 초코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습니다. 네, 대체로 사람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산에 가셔서 좀 깊은 산에 가셔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우연히 나무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때가 운이 좋으면 네. 간혹 생길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목격이 되는 아, 뭐 역시 이런 일이 있었기 담비의 때문에 땅. 담비의 땅 전라북도가 아닐까라고 예. 써봤죠. 근데 저 담비가 이제 한반도 생태계에서는 적어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근데 몸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네. 뭐 고라니, 멧돼지 이런 애들을 쟤네가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되나? 이게 진짜 정말 정말 고라니 진짜 먹고 있네 담비들이.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게 게 와 이거 예. 진짜 이거 진짜 감동 약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 생태계에 지금 현재 생태계에 야생동물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멧돼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적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고라니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는 희귀동물이기 때문에 좀 많아도 야 이거 뭐 그래도 귀한 건데 좀 많아도 되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예, 뭐 돼지는 뭐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죠. 그런 생각도 좀 없는 편이죠. 예. 근데 멧돼지는 적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멧돼지를 뭐 잡아먹거나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예. 등치가 커지는 걸로 봐도 멧돼지가 또 빨리 자라거든요. 예, 돼지 여러분 돼지 키워보시면 돼지하고 멧돼지가 같은 종이에요. 예. 그거를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 순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돼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얼마 전에 돼지인 거고. 멧돼지 편을 이정모 선생님이랑 예, 했기 산에서 때문에. 살면 예. 이제 멧돼지인데 예. 가축 돼지 집에서 길러보시고 우리나라에 가축 돼지 한 몇 마리 정도 기르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 1000만 마리? 오 처음 맞췄다 이런 거. 1000만 마리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릅니다. 예. 가축 돼지를 1000만 마리 정도 길러요. 1년에 가축 돼지를 우리가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로 팔까요? 100만 마리? 2천만 마리 정도, 에? 1,800만 마리, 1,900만 마리 정도를 우리가 도축을 해가지고 와, 고기로 유통을 합니다. 진짜 많이 먹는. 근데 좀 이상한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르는 게 1000만 마리인데 어떻게 잡는 게 그 2배나 되지? 무슨 얘기했어요? 뉴 제너레이션이 그렇죠. 계속 새 네. 생명이 태어나는. 돼지를 보통 한 반년 정도밖에 안 기릅니다. 아. 태어나가지고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한 반년 자라면 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잡는 무게가 아하. 120kg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까지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잡고 새 새끼가 아하. 또 태어나가지고 또 반년 자라면 또 잡고. 그래서 돼지는 보통 이 가축 돼지로 키우는 돼지는 보통 계절을 2개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렇군요. 봄, 여름, 뭐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네. 2계절밖에 못 보면서 살다가 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돼지고기 먹을 때 좀 고마워해야 좀 슬프네. 되겠죠. 고맙네요, 예. 진짜.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년 만에 사람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갈 정도로 폭풍 성장.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잘 자라나는 게 야생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생에서는 반년만 지난다고 뭐 사냥꾼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는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수두룩합니다. 예. 아무도 멧돼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고라니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데 고라니 정도만 해도 건드릴 수 없는 동물이 많지 않은 게 멧돼지가 고라니하고 싸우면 이기거든요. 당연하지만 이기거든요. 둘이 안 싸우죠. 근데 멧돼지는 뭐 그렇게 동물을 사냥하고 이런 습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뭐 풀 뜯어 먹고 도토리 먹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동물 모두 개체에서 조절이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요양한 다음에 멧돼지 숫자를 좀 줄여야지 이거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옮기는 걸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2020년 전후로 해서 사냥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해에 10만 마리 잡은 적도 있습니다. 멧돼지를 예. 엄청나게 잡았는데도 그래도 멧돼지가 줄어든 느낌이 별로 안 나요.
담비 얘기 좀 해달라고. 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멧돼지가 이 정도로 사람도 잡기 어려운 그런 개체수 동물이거든요. 줄이기가 어려운데 유일하게 멧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동물이 그 작고 귀여워 보이는 담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쟤네가. 담비가 혼자서 덤비면 멧돼지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렇겠죠. 담비는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네.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3마리 정도가 사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셋이서 예, 많이 협동을 할 때는 그 이상으로 협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셋 정도로 되나 멧돼지가? 그래서 예. 큰 멧돼지는 아무리 담비라고 해도 덤비는 수가 잘 없고요. 예. 어린 멧돼지가 있을 때 담비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그게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약간 싹을 자르는 느낌이죠. 예, 어린 멧돼지라고 해도 잡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멧돼지하고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유일한 동물이 담비입니까? 그나마 바로 담비인데 야. 그 담비의 그 놀라운 경쟁력이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협동심에서 온다. 이게 한국인의 약간 정신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협동력에서 예. 서로가 힘을 합치는 그 능력에서 자신의 이 잠재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거대한 멧돼지도 이긴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잡는 게 담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1대1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지만 담비가 여러 명이서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서 따라 붙으면 너무나 귀찮으면서 지독하게 계속 막 멧돼지가 새끼 멧돼지가 공격당하면 막 도망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멧돼지는 지치지만 담비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또 쫓아가면 멧돼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쉬어가면서 계속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팀워크네, 팀워크. 예, 그래서 그 팀워크의 어떤 화신. 예.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네? 나뭇가지 3개는 부러뜨리기 힘든 겁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아깝네. 네, 얼마 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역사 속 담비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무역과 외교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특산품 중에 하나가 담비 가죽이었다면서요? 이게 네. 대표적으로 기록으로 좀 나와 있는 걸로 뭐가 있냐면 우리 중국에서 소설이나 영화로도 유명한 역사책으로 삼국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위나라를 세운 쪽에 원조로 많이 이야기되는 유명인이 조조고, 총나라를 세운 인물로 많이 이야기되는 인물이 유비고, 오나라를 세운 인물로 많이 이야기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손견. 손견이고 그 뭐 자식 손권, 손권 뭐 여사 손견, 손책, 손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나라를 세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손권이 오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사이의 이야기도 되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데 대폭 생략하고 어찌저찌하다가 고구려하고 서로 인연이 닿은 적이 있어요. 서로 외교 소통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미천왕 때 아닙니까? 아닌가? 그때보다 우리 그때 배우지 않았나? 박광일 쌤이랑 살짝. 그때보다 좀 앞선 시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이 더 앞선 시기입니다. 그래요. 예. 어느 시기하고 겹치냐면 그 얼마 전에 그 고구려를 소재로 그 우시 황후인가 하는 우시 황후인가 하는 그 드라마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무렵하고 가까운 무렵입니다. 그때 산상왕 뭐 요 무렵 그때쯤에 그런 교섭이 이루어졌던 그 무렵인데 이제 뭐 거국적으로 보면 그런 거겠죠. 오나라가 위나라하고 중국의 위나라하고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위나라하고 붙어 있는 고구려하고 서로 친하면 위나라의 뒤통수를 고구려가 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가 위나라보다 더 북쪽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나라하고 손을 잡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외교 관계가 좀 나중에 파토 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외교 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나라의 손권한테 고구려 사람들이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강한 나라다. 그렇죠. 야, 우리 믿어라. 우리한테 좀 좋은 거 보내줘라. 우리도 너네한테 섭섭치 않게 할게. 고구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위나라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나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뒤통수 좀 때려달라고 하면 보험. 그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둘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만 하잖아요. 주고받았구나. 그래서 고구려에서 오나라로 좀 이렇게 송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로 뭘 보내느냐? 담비 가죽을 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담비 가죽으로 뭐 목도리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외투라든가 뭐 비코트 이런 거 만들려고 담비 가죽을 보냈다고 돼 있는데 노란 목도리 담비로 목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1000장 보냈다고 돼 있어요. 1000장.
천장? 예. 예, 그런데 예. 현대에 조사된 걸 보면 예. 천장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숫자가 100장도 아니고 그죠? 엄청나게 많으냐. 그러니까 좀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것도 너네한테 확 보내줄 수 있어. 과시한 담비 거예요. 사이즈 봤을 때 천장이면 그냥 1000마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이 보낸 예, 거예요. 예, 사실 예, 생각해 예, 보면 예. 현대에 조사된 기록을 보면 예.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담비 사냥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조사된 기록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 그리고 압록강 건너 그 이북 지역에는 검은 담비라고 하는 노란 목도리 담비하고는 다른 담비가 삽니다. 아, 검은 담비. 예, 다른 담비도 삽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 검은 담비가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처럼 많이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고구려에서 이렇게 손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냈던 그러니까 주로 거래하던 담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목도리 담비보다는 검인 담비였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담비하고는 조금 더 다른 네. 더 털이 더 좀 매끈한 조금 더 그런 밍크 느낌이 나는 그런 담비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대규모로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상징 제품처럼 말하자면 현대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항공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행기 돈가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고대에는 한국을 특히 뭐 고구려 같은 한국의 북쪽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 담비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여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네. 선물로 이 담비 가죽을 보낸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고구려에서 담비 가죽 유통 같은 거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나온 나라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발해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특산물을 담비 가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출 주력 상품. 예, 발해는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전설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 어디까지나 예. 전설이긴 합니다만 네. 일본이 신라나 발해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품 금지령을 막 내리고 그랬던 시절이 고대에 한 번 있었는데 예. 그래서 발해에서 사신이 이렇게 오면 그런 사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대규모 물건 거래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 우리 발해에서 물건 들고 오면 아 이거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옛날이니까 돈다발 아니었겠죠. 뭐 금덩이 들고 와가지고 막 살려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 막 너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오니까 네.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느낀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예, 아이 뭐 우리가 뭐 발해 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지갑 다 털리는 줄 아나? 예. 뭐 일본에 물건이 없는 줄 아나? 이런 사람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발해가 아니고 일본의 왕자 정도 되는 인물이 높은 사람이 약간 발해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예. 뭘 하나요? 한 여름에 담비 코트를 뭐 7벌을 겹쳐 입고 나타났다든가 자기도 담비 코트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려고. 예, 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되게 놀랐다. 사실은 좀 속으로 웃었겠죠. 그런 전설이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전설이 왜 생겼겠어요. 너무 그런 외제 제품이라고 좋아하지 마라라는 이유로 이제 그런 전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뭐 전설입니다. 명확한 일본 역사 기록이라 이런 거 어떻게 보기보다는. 하시는 거야? 예. 근데 그만큼 발해에서 일본에 많이 나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를 상징하는 제품이 담비였을 가능성 상당하고 심지어 이건 이제 담비에 대해서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거래를 했던 러시아 쪽 학자들이 이런 쪽에 좀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학자들 중에는 그런 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중국에 실크로드가 있다면 고구려나 발해에는 담비로드도 있었던 거 아니냐. 러시아 학자가? 네, 러시아 학자가. 왜냐면 담비로드? 발해 영토는 러시아 쪽으로 지금 좀 많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발해 유적 같은 게 조사될 때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학자들 중에 발해를 연구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쪽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확고한 정설은 아닌데 어디까지는 그냥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렇지만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해의 이 담비가 워낙에 명물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그런 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하고 발해가 상당한 교류를 하면서 페르시아나 이란 이쪽에 중동 지역의 이런 인종들이 발해까지 들어온 거는 분명히 그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그디인이라고 하는 이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인 계통의 그런 민족이죠. 소그디인들이 바레까지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한 듯한 그런 흔적은 꽤 보이는데 그럼 소그디인들이 바레에 들어와가지고 뭘 거래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비 가져갔겠지. 담비 가지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페르시아의 담비 뭐 이렇게 바레나 고구려만큼 좀 많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 쪽으로 전해지고 그게 다시 뭐 유럽까지 전해질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실크로드 비슷하게 담비로드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담비가 고구려, 발해, 조선 시대에도 담비 거래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동물, 그렇군요. 물건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방송 전에 저희는 작가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괜히 작가님이 요새 너무 좀 분량이 방만한 것 같다라고 자성을 하시면서 오늘 2마리 정도만 딱 하고 분량 최소화해보겠다 30분 정도로 끊어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 너무 자성하시네. 담비 한 마리로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어떡하죠? 하나만 더 하면 돼. 담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하나만. 아, 담비를?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돼. 아니 우리 지금 뒤에 동물 한 마리 하나 담비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 오늘 담비만 해? 진짜 하나만. 알았어. 하나만 담비 이야기 하나만. 아니 근데 어떻게 안 해드려요? 지금 네, 학 과장님이 이러시는 하나만. 예. 담비에 관한 이제 이야기 중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네. 흔히 이제 중국 고전에서 네.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구 중에 비휴라는 말이 있어요. 비휴. 아 근데 이런 건 재밌지. 비휴라는 예, 말이 비휴.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비휴라는 말이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담비? 강한 동물, 싸움을 잘하는 동물을 일컬을 때 비휴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싸움 잘하는 동물. 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휴같이 늠름한 군사들이라든가 예. 뭐 비휴 부대라든가 뭐 이런 식의 비유를 되게 싸움을 비유가 특정 동물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무적의 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중국 고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중국 고전에 그런 말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시인들도 예. 뭐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라든가 싸움을 잘하는 아주 늠름한 사람, 무예가 뛰어난 장군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비휴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좀 했거든요. 멋있다. 예. 근데 방금 말한 그 의문을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아,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지 도대체? 뭔데? 뭐 호랑이도 비유가스야?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예. 길 가다가 비유를 본 적이 없는데 비유가 그렇죠. 뭐지? 이런 예. 의문을 한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조선 후기에 실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시한 유력한 설명으로 뭐가 있었냐면 비유가 바로 담비일 것이다라는 설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비 부대. 네, 담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만주 지역 이런 지역에 담비가 많이 난 명물이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지인 뭐 낙양, 장안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동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비유라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게 조그만데 싸움을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막 큰 동물로 다 이긴다더라. 그런 소문만 전설적으로 전해 듣고. 근데 왠지 더 세 보여. 약간 호랑이 부대보다 더 세 보여. 약간 좀 날렵하고. 신비의 동물의 이름으로 비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 그게 사실은 고구려 사람들이 장사했던 예. 담비다라는 설을 조선 시대에는 제시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저 그럴 듯하다고 생각해요. 담비가 많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담비를 갖고 보여준 그럼 뭐 좀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했겠죠. 고구려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장사하면서 이게 담비가 이거 좀에나 보여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냐고. 팔아야 되니까. 이거가 호랑이도 이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소문 있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만큼 어떤 신비의 동물이기도 한 동물이 담비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회복돼 가지고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멋있고 재미있습니까? 중국의 저 강남 지역 이런 데 또 좀 삽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 이런 게 약간 더운 지방에 좀 잘 사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좀 이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만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더 선택하세요. 그러면 네. 옵션 2개 드릴게요. 네네. 담비 얘기 지금 하나 남은 거 하시고 네. 저 에디터들의 담비 질문 듣고 담비로 끝낼 담비로 것이냐. 끝냅시다. 담비로 끝냅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담비로 끝냅시다. 담비편 오케이. 그럼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5분 정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예. 이건 그냥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이야기 해봅시다. 예.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네, 예.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인데 예. 저는 이제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왜 이런 비휴, 담비가 어떤 명물이고 이런 식의 호랑이보다 센 동물이 담비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이런 게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를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지만 상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담비의 나라였던 고구려에 고구려 왕 중에 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고구건왕. 뭐 고구원왕이라든가 뭐 또 싸움 잘하는 왕인 광대토 대왕 뭐 이런 사람이
고민하면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 주변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공격하는 나라가 많을까. 중국도 있고 뭐 말갈족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거란족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것 같고 남쪽에서는 백제 뭐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를 자꾸 쳐들어오고 그걸 잡아라 미칠 것 같은데 가만히 두지 않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군대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상인들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제품인 단비 비율을 딱 보니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죠. 쟤네들은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저렇게 협동을 잘해가지고 서로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작전을 잘 짜기 때문에 강한 동물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병사 개개인은 약할지 모르지만 서로 협심해가지고 잘 싸우는 이 협동의 능력, 그 작전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광대토대왕이 그 단비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고구려를 상징하는 단비, 고구려를 상징하는 광대토대왕의 군대 만들어 보면 어때? 비휴 부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삼국시대 나라 중에서 참 이 특이하고 재미있는 나라인 게 고구려가 되게 강대국으로서도 존재감이 있지만 고구려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토를 계속 넓혀가면서 서로 다른 민족을 되게 많이 흡수를 했거든요. 원래 고구려가 부여라고 하는 저 딴 나라에서 건너와서 생긴 나라잖아요. 그렇게 출발한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로부터 살고 있던 사람하고 부여에서 건너온 사람하고도 융합이 돼야겠죠. 그리고 중국 쪽 땅을 많이 정복을 하면서 중국의 한족들 또 고구려 인구로 많이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백제 쪽 땅을 많이 흡수를 하면서 한반도 남부에 있던 또 문화가 좀 다르던 백제 사람들도 많이 흡수했어야 되거든요. 말갈족들도 엄청나게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고구려 인구 중에 상당한 숫자가 또 말갈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서북쪽으로 선비족들하고도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비족들 중에 고구려로 들어온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기 누구죠?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을지문덕이라는 사람 정말 수수께끼의 인물인데 을지 이런 성씨가 잘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몽골이나 선비나 이런 거란이나 이런 특이한 민족 쪽에서 넘어온 성씨일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나라가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네 민족이 뭐 우월한 민족 우리 민족은 뭐 그러면 핍박받냐 뭐 이렇게 엉망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민족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잘 협동해가지고 튼튼한 강대국을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고구려가 현대에도 주는 교훈이 되게 많은 나라죠. 어떻게 고구려 사람들은 그런 민족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의 고구려 문화로 그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민족들을 잘 융화시켰을까?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게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좀 공부할 그리고 그럴 때 부작용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에서 많이 좀 공부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최강의 고구려 군대를 만들었던 그 정신 단비 정신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고려가 됐고 고려라는 말이 변해서 코리아가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고구려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단비 정신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좀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이해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이런 정신이 좀 발휘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전라북도에는 조금 더 깃들어 있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봤으니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전라북도의 단비처럼 우리나라 8도의 동물들을 도마다 하나씩 만나볼 수 있는 재미난 제8도 동물 열전입니다. 저희 방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책 10권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에 댓글로 책을 갖고 싶은 이유 남겨주세요. 오늘 2마리 하려고 했는데 단비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마리 더 보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